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도입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나라나 전부 모든 나라들이 다 그 건국을 하신 대통령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물론 많은 그 정치적 그런 것이 너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누구 때문에 그런지도 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것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은 주사파 정권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기조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난도질 당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나 어디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검색을 해보셔도 무슨 위키백과가 됐든 동화 무슨 됐든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란 사람이 우리가 알기에는 3.15 부정선거다, 무슨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혼자 도망갔다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많은 부분만을 배워왔기 때문에, 올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저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정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북한 정권이 이 나라를 마음대로 도륙질하고 또 왜곡하고 또 이런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그림은 많은데 제가 짧게 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승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생과 성장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조선이 거의 국군이 거의 기울어 가던 그때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왕족 출신입니다.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이제 그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경선이라는 분인데 유학을 공부한 선비였지만 굉장히 가난한 농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서당 훈장의 딸이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한문을, 여성들은 그 당시에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한문을 공부했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94년 4월 2일 19세 되던 때에 친구인 신궁우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 선교사 파이팅이라는 그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로 같이 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자신은 영어를 배우는, 그럼으로써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졸업을 할 때 서재필이 기록한 독립신문에 보면은 이승만의 졸업상 대표 연설은 창의적이었다. 조선과 중국의 관계, 위태로운 현 상황과 독립과제의 논의를 전개한 거침없는 말이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고 독립신문에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하고 있고요.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당시에 배제학당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선정부와 애국공사의 주요 귀빈들이 참석한 이날의 졸업식에서 이승만의 연설은 가장 야심적인 순서였다. 그 젊은 이승만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수많은 영어도 배우고 또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립됐던 그런 중요한 그것을 배제학당을 통해서 이승만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개혁가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에 창간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도울이란 사람은 거기 어디 방송해 보니까 이승만이가 머리가 나빠서 마치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과거를 보려도 돈을 주고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신문에 보면은 여기에 조선신문 역사 특집 기사에는 제국신문의 주필로
이승만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만민 공동회의 총대의원으로도 활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독립협회가 서재필이 대표인데 서재필 박사가 대표인데 만민 공동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구파들이 만민 공동회가 독립협회가 조선 왕조를 전복하려 한다는 그런 이제 음해가 있어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 지도자들이 전부 다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이승만도 같이 한성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혹독하게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감옥에서 수백 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한영 사전도 이제 편찬도 했고 그래서 이 민영환과 또 이 선교사들의 계속적인 어떠한 그 석방 구명 활동에 의해서 1904년에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독립이라는 게 일제에서 독립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이제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게 독립정신에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 국민이 아닌 백성을 독립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몸만 풀어서는 안 되고 정신을 독립시켜야 할진데 이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안 되고 예수교 정신교육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교 정신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며 예수교의 자유하는 도를 체질화해야 진정한 인간 자유인간으로 거듭나는 대한인 해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승만이 독립정신에 확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1%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 있었고 전부 다 노비, 그러니까 계급 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만 풀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자유해야만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예수교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에는 국제정세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글이 한국 근대화의 정신적 집심사가 돼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청년 이승만이 나중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때 굉장히 이것이 많이 밑받침이 되고 이것이 경험이 돼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그래서 여기에 어떤 표현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성 감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축제의 지옥이었다. 이승만에게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감옥 생활에 있었지만 그 청년 이승만이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로 건국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그 당시에 또 한국에서 출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승만은 미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를 불과 5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전대 미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떠한 그 박사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래서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따냈기 때문에 군계 1합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면 조지 워싱턴 대학 시절에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한국과 동양에 대한 강연으로 조달한 거다. 이제 멋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젊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개인 사진인데 뭐냐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집사람하고 201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찾아서 미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이 같이 여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승만이 1943년도에 4월 8일에 여기에 벚꽃나무를 4그루를 심었어요. 가보니까 벚꽃나무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한 아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이렇게 이제 그 벚꽃을 심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조지 워싱턴의 대학 중에 이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예복을 갖춰 입은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동지이자 동반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만났는데 미국 뉴욕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승만이 그 당시에가 1934년 3월 8일 날 결혼했는데 그때가 이미 59세였어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노구의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50대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남자들의 수명이. 그런데 59세 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혼자 그렇게 했던 분한테 그래도 이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배우자로서 또 동지로서 때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렇게 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만남으로써 이승만이 어떠한 심리적 위안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어떠한 휴식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9세 때 결혼을 했지만 이승만은 정말 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굉장히 배우자를 잘 만나서 나중에 뭐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마지막 그 임종까지 이제 같이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맞이했고요.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정말 같이 함께했던 그런 배우자로 이제 남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은 그 당시에 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 코리아 1950년대, 40년대, 1930년대, 40년대에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나라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승만은 그 애교로서 이것을 독립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이 활동할 때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등 정말 세계가 격변기였어요. 격변기.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국제 정세를 과연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고요. 과연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하나의 그 노구의 더군다나 또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나이도 많은 그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계의 어떤 열강들이 정말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같은 해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그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에서 집정관 총재로서 이제 기념 엽서도 나왔고 또 취임 이제 하와이에서 취임 행사도 했고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가 통합해 출범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진 이때는 젊으셔가지고 사진도 굉장히 멋있게 잘 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 됐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제 치하에서도 이런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내각 명단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921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그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일본과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독립정부가 세워졌음을 통보했고 미국 의회에는 한국 독립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에 있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애교를 통해서 또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밭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그 교민들이 번 돈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았고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독교를 입국론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인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승만을 가리키질 않잖아요. 이승만을 정말 가리켰으면 학교 어린애들 초등학교나 이런 데 공과에라도 이승만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이 기독교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가리켰다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사파들에 의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932년부터 33년까지 열린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회의에도 참석해서 독립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고요. 1932년 2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이승만의 연설이 미국 각지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승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아버지를 모르고 건국 대통령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미국 가보세요. 그 초대 대통령 또 업적을 내킨 링컨 대통령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물론 그분들이 단점이 없겠습니까? 공과 가가 다 있죠. 하지만 공을 굉장히 높이 세워서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승할 수 있도록 이게 있으니까 그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는가 하는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굉장히 미국에서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한국말로 이제 일본 내막기라는 건데 이게 1941년도 1월 달에 이승만이 이제 쓴 건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일본이 실제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기에 이승만의 일본 내막기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의 팽창을 꺾고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넣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설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왜 미국이 일본을 방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강해지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아주 써놨어. 이 책에 이미 1941년도에 미국은 일본의 침략 근성을 모르고 있다. 일본이 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일본을 먼저 눌러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즈만 1941년도 12월 7일 날 그 가미가제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가미가제 그 일본들의 그 폭격기가 진주만을 무차별하게 공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인이 2,334명이 죽었고요. 미군이 1,143명이 부상당했고 민간인이 103명이 죽었고 전함이 4척이 침몰됐고 정말 미국으로서는 치욕적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겨우 항공기 29대 상실됐고 74기가 손상돼서 완전히 일본이 미국을 정말 욕보이는 모욕 주는 그런 어떠한 진지만 공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그 사진 보시면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그 당시 애리조나 함이라는 것이 지금 침몰이 됐어요. 침몰이 돼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데 일부만 인양을 했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시죠? 닷. 배에서 내리는 닷이에요. 이게 이 닷을 애리조나 그 닷을 인양을 해서 이것을 일본을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반일반일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아니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어때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이렇게 공습을 했고 또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떠한 국제적 정세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 모두 다 감수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다 용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반일모리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카이로 선언과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이제 나오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제 이승만은 야, 지금이야말로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독립을 승인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승만의 애교 활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쓴 얘기가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가 최초로 국제회담으로 의논된 최초의 국제회담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만나가지고 태평양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승리한 뒤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 뭐냐면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이유하여 앞으로 한국을 적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 독립 국가가 되게 하기로 결의한다. 이랬는데 이승만이 이거를 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적당한 절차? 적당한 절차가 뭐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신탁 통치였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을 미리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당한 절차야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승만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한미협회 모임에서도 여기서 세계 열강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식민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 따먹기를 하듯이 자기들이 이 땅은 너희네 가져, 이 나라 땅은 너희네 가져, 이런 식으로 하던 당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양쪽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국제적으로 독립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의 덕입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한 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탁월한 애교적 노력 및 능력으로 미국의 여론을 바꾼 결과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포츠담 선언은 그 다음에 한 것이 포츠담 선언인데,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처리 방침을 표명한 것인데,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만,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개석입니다. 회담에 참가했는데 얄타 회담 때 약속에 따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고, 그러나 일본이 이 선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원자폭탄 2발을 맞고 미국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와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원자폭탄이 한순간에 2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일본은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15 광복은 일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완전히 철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을 뭐라고 그래요? 친일, 친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민특위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달에 헌법 제101조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진행하기로 다 했어요. 다 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반민특위를 통해서 약 1년 동안 682건을 조사했고 408건을 영장 발부를 했고 305명을 검거했고 재판에 송치한 게 570건이에요. 실형 선고 12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파, 또 대구 폭동, 이런 또 6.연대에서 좌익 세력에 대한 세차례 반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현재 대한민국은 친일파 숙정보다 공산 세력 진압이 더 시급하다. 공산 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공산주의자는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승만이 결국은 이 반민특위보다 결국 선택을 했겠죠. 야, 그러면 반민특위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공산주의자에 저렇게 반란 일으키고 폭동 일으켜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먹히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냐.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전복이 되면 이 나라를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반민특위의 법을 개정해서 그거를 해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을 숙청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려고 다 모든 것을 해서 일부는 했는데 저 공산주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산주의자는 국제협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거로 그들과의 타협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선택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왜 남한은 분단을 예정을 하고 미리 정부를 수립한 거냐, 남한에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46년 2월 달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했고 47년 2월에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 2월에 임시헌법을 공포하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할 수 없이 우리가 1940년 1월 16일과 1947년 5월 20일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서 합의를 보지 못한 바람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을 했고 유엔에서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서 남한만이라도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스탈린을 통해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땅에 보내서 이미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작업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할 수 없이 대한민국 정부도 할 수 없이 그것을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산당 조직에 박차를 가했고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의 총파업, 군반란, 시위를 주도하며 끊임없이 훈련을 조장해서 결국은 6.25 남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이렇게 기국을 해고 보니까 이미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조선노동공산당을 남노당을 전국적으로 이미 다 조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그 당시에는 했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지금과는 전혀 틀린 상황이에요. 소련, 중국이 다 연합군,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이었어요. 연합군. 같이 우리가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나쁜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국민들도 한 70%가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일반 양반 빼고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재산도 공동분배해주고 함께 나눠 갖고 함께해서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 대한민국이 문맹률도 78% 높았고 또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이 거부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말 위험한 그러한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이 박헌영이가 만든 남노당이 합법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합법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고 미군 정부에서도 계속 거기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승만이 안 되니까 국가보안법을 국회 통과를 해서 48년 11월 19일 날 그것을 가결해서 박헌영이 설립한 남노당의 그 활동을 못하게 불법으로 중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1948년도 12월 1일부로 남노당이 불법단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간을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하고 보니까 국군 중에서 남노당원이 4,749명이었고요. 형사처벌을 했는데 불명예 제대를 이렇게 시켰는데 남노당원 5,568명은 자기들이 알아서 탈당을 했어요. 탈영이죠. 탈영.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에? 아니 군에 이미 10% 이상이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그래서 6.25가 발발했잖아요. 만약에 6.25도 정말 끔찍한 전쟁인데 만약에 이들을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이 쳐내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아마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살고 있겠죠. 정말 이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느님이 내리신 탁월한 대한민국을 구원할 구세주 지도자로 이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 6.25 전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요거 6.25 전쟁이 이제 경과가 돼가지고 한국이 다 뭐 뺏겨서 대구까지 가서 다시 또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하고 다시 중국이 개입해서 분단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 이제 과정이 당연히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 안 할 거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 적화 통일을 막은 이승만의 토지 개혁인데 그 당시에는 36년 동안의 일제에 있었고 또 조선이란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6.25 전쟁이 발발하기 3달 전에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을 최종 확정 공포했는데 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마련돼야만 완벽하게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달 뒤인 4월 28일 날 모두 공포가 끝나서 농지개혁이 전면 실시를 해서 전국 농지의 70, 80%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분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4월 18일에 농지개혁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 전 국민에게 7, 80% 농지를 쉽게 얘기해서 사서 다시 나눠줬는데 이게 불과 9개월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봄에 농지에 씨를 뿌리기 전 농지개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했고 이것을 12월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특별교시로 금년 춘경기 이전에 완수하게라는 분부가 이제 농림부 장관한테 다 해서 그래서 역사적 농지개혁에 착수해서 150만 호에 분배를 했는데 이 전 농가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남침을 받은 거예요. 6.25 전쟁을.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걔들이 그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 와중에 바로 다 대한민국을 먹었잖아요. 쉽게 해서. 그러면서 그 농민들을 회유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땅 너 무상으로 줄게 했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70, 80%가 다 이미 토지를 소유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동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북한군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동이 전혀 먹히지 않은 굉장히 해안이죠. 이것은 이승만의 엄청난 해안인 거죠. 빨리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토지 개혁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데 소유권을 안 줘요. 어떻게 보면 임대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사유재산권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 개혁은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 대한민국의 토지 개혁과는 저는 이제 틀리게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고 모든 소작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무상으로 분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내막은 실제로 그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에서 환영받지 이제 북한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좌파 대통령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자유당 시대를 해방은 됐지만 암흑 시대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때 토지 개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고
역사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2004년도 11월 9일 날 칠레 동포 간담회 중에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의지는 그 좌파 대통령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가 좀 틀린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도 국가 독립 안정을 지켜냈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체제를 지켜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요즘에 굉장히 뜨잖아요. 한동훈이 뭐 완전히 뭐 차기 뭐 대선 주자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한동훈도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대전환의 계기라고 이렇게 이제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오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승만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과 미국 사실 미국은 제가 생각해 본 데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이 미국을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한 겁니다. 이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동맹을 맺고 다 했지만은 이것들이 이승만의 머리에 의해서 이승만의 외교적 활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미국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기들의 6.25 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그 젊은 병사들을 보내서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을 구제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이승만이 하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전쟁 중에 쓴 난중 일기에도 이런 어떠한 그 미국과의 미미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무초 대사가 찾아와서 야, 빨리 가라. 이게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땅 다 뺏기고 없다. 빨리 가서 제주도라도 가서 망명 정부라도 해라. 그랬더니 들고 있던 이제 꽂아 있던 총을 꺼내 가지고 만약에 공산당이 오면은 부인 쏘고 뭐 다 나머지 다 쏜 다음에 나 마지막 한 발로 나도 자살해서 죽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결국은 무초 대통령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자고 또 미국이 한국과 단순히 우호 통상 조약하고는 안 되고 군사 조약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계속 특사도 보내고 닉슨을 그 당시 부통령도 보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승만이 그거를 다 노를 했어요. 나는 군사동맹 아니면 절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승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미국과 단판을 진 게 뭐냐면은 넘겨줘 보세요. 계속 넘겨줘 보세요. 이 반공포로를 석방을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소련과도 중국과도 다 이미 협상을 해서 휴전하기로 했는데 이승만이가 갑자기 포로를 다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죠. 야, 이렇게다가 정말 이승만을 보니까 북진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단독으로 할 수 있겠네.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승만의 그러한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이제 읽지는 않을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도 10월 1일 날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이라고 아예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의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가까이 다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큰 해안입니까? 그 당시에 속된 표를 빌면 이 노인네가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 있어요. 또 똥고집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미국에서 볼 때는 정말 이승만이가 눈에 가시 끄던 거예요. 하지만 이분의 그걸 해안으로
정말 끈질긴 이분의 어떠한 애교적 노력도 있지만 이분의 어떠한 그 강력한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에 이렇게 엄청난 OECD 12국가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 있고 의지일 수 있고 하지만 한미 상호 바구니 조약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엄청난 실적을 가져다 준 그 같은 과감한 애교 전략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대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완전 속된 말로 젊은 애들 얘기하면 꼴통이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한미 간 주요 합의는 정전 후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적 체결하고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군의 20개 사단과 핵 공군력을 증강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50년대 미국 원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정부 예산의 86%예요. 그리고 57년도까지 미국 원조가 정부 예산의 53%예요.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돈으로 다 한 거예요, 한국은. 미국에 원조가 없었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 뒤로 한 번도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잖아요. 작은 어떠한 그 간첩은 보냈지만 그것을 경제 발전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쉽게 경제 발전을 하고 산업화를 했던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 전부 다 토대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2차 대전 후 신세 독립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요 교육의 승부를 걸으라 이거 마지막인데 그래서 교육의 승부를 걸으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상교육을 49년도에 6년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도 전쟁 중인데 한국에 쉽게 얘기해서 MIT를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인하공과대학을 그 당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인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인천과 하와이의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하공과대학도 세웠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워야 산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맹률이 78%였던 것을 59년도에 22.1%로 낮춘 정말 엄청난 변신을 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업화가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가리켰기 때문에. 이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은 63개였었고 대학생은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미.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근현대 시리즈 박윤식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토대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이승만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99% 거의 이제 실질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요. 이승만과 4.19, 한미로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유엔군 사령부에서 검토한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승만의 제거 작전입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어요. 결국은 3.15 부정선거가 시발이 돼서 그때 이승만을 미국에서 제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했고 북한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이제 발전을 이룬 거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려 버겁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965년도 7월 19일 날 서거 직전에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역사는 이래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현재 오늘날을 보면 안 돼. 그 당시에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최선이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깡그리 과거는 다 무시하고 현재의 재단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어, 이것도 잘못됐어, 이것도 잘못됐어, 그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공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마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또 교회도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떠한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준비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들을 유산으로서 좀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